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추석 연휴 기간인데 지금 공부하려니까 마음이 안 좋죠? 자, 우리 2학년 친구들 추석 기간에도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제 교과서와 함께 학습지 지난 시간에 나눠준 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는 252쪽을 펴주시고 학습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말을 할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학습지 보면, 산돼지 학습지에 보면 여기에 비유에서 이 상놈 있잖아요. 상놈. 최원봉의 친아버지, 최원봉의 부친인 박정식과 동학당에서 의형제를 맺은 사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걸 지워야겠죠. 과를 지우시고 쉼표로 만들면 돼요. 최원봉의 친아버지는 최원봉의 부친인 박정식, 그리고 동학당에서 우리 최주사와 의형제를 맺은 사이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나눠야 되는데 이 조사가 들어감으로써 내용이 좀 이상해졌었네요. 자, 이걸 주의해서 내용을 읽은 친구라면 이 정도쯤은 오타인지 알고 이해했겠지만 한 번 더 염려가 되어 안내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부분을 펼쳐보도록 하겠어요. 지금 선생님은 1학년 3반 친구들과 함께 녹화를 하고 있어요. 자, 1학년 3반 친구들이 우리 선배님들께 인사를 할 거예요. 자, 인사해보세요. 자, 안녕 선배님들 해보세요. 시작. 반응이 안 좋네요. 자, 애들이 상태가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쉽게 쓰여진 시 펼쳐보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그 시가 4편입니다. 절대 2배속으로 넘기지 마시고 차분히 보도록 하세요. 자, 쉽게 쓰여진 시는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시죠. 자, 그러면 책에다가 연 표시를 하겠어요. 1, 2, 3, 4, 5, 6, 7, 8, 9, 10 됐죠? 쉽죠? 그래서 이렇게 10년까지 있는 작품입니다. 자, 여기 보면 감상열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중간고사 때 계속 일제강점기에 관련된 작품을 보고 있어요.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바탕으로 화자의 현실 인식과 자아성찰적 태도를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해보자,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자아성찰이라는 것은 반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그러면 여기 작품을 한번 크게 내용을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학습지를 보면요. 우리 여러분 학습지, 만약에 학습지를 학교에서 안 가져온 친구들은 이 다음 리로스쿨에 보면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1번, 2번 활동을 보면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식구를 찾아보아라. 공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식구를 찾아보아라.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식구의 의미를 파악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일제강점기라는 상황을 고려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랬어요. 밤비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은 밤입니다. 밤에 비가 내리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겠죠. 그래서 암울한 현실을 말하겠죠. 자, 암울한 현실이라고 하면 일제강점기니까 뭐가 되겠어요? 일제강점기겠죠. 네? 암울한 현실은 우리나라를 잃은 상황이 되겠죠. 자, 육첩방이라는 것은요, 밑에 보면 이 빨간 점이 설명이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 일본식 다다미 6장을 깔아놓은 방이다. 그러니까 여기 장소는 공간적 배경이 됩니다. 남의 나라 어디를 말합니까?
일본을 말하겠죠. 자,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그래서 그 슬픈 천명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인이라는 것은 행동을 하지 않고 글만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을 실천하지 않는 상황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지 않는 지식인. 지식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천명을 지닌 시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3과 4연을 묶어볼게요.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서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 강의를 들으러 간다. 그러면 가족이 보내준 돈을 받고 자기는 우리 조선에서는 나라를 잃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자기는 땀내와 사랑내가 담긴 돈을 받아서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현실적인 고민과 거리가 있는 지식인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실적 고민은 나라 잃은 슬픔 이런 것들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자기는 유학 생활을 하고 있죠. 자,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그래서 어릴 때 친구들도 모두 잃어버리고 이건 모두 상실의 개념이죠. 자, 침전한다. 이것도 하강의 느낌이네요. 자, 그래서 무기력 침전한다는 것은 자신은 발전 없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현실에서 자신의 행동이 별로 생산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반성감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신에 대한 반성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 다음에 7로 넘어갈게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는 시인이라고 했거든요. 부끄럽다고 자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살기 어렵다는 것은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일제강점기 때 시나 쓰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네, 선생님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요. 알았지? 그렇죠. 우리 1학년 애들이 오락하느라 정신이 없네요. 자, 8년으로 가겠습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자, 이거는 아까 몇 년의 변형이죠? 우리 1년을 변형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뭐냐면 현실을 재인식하고 있는 거죠. 일본에 있는 자신의 모습. 그 다음에 등불을 밝혀. 등불이라는 것은 희망이죠. 희망을 밝혀서 어둠을 조금 내몰고 이거 일제강점기를 표현한 거겠죠. 시대처럼 올 아침은 뭘 기다리는 최후의 나. 그래서 아침이라는 것은 광복이나 긍정적인 미래를 뜻할 것입니다. 자, 최후의 나라는 것은 내가 마음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내면적인 나를 말하겠죠. 자,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그래서 이 10연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자, 이 나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이 내면의 자아가 현실의 무기력한 자아에게 손을 내밀어서 눈물과 위안으로 악수를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두 자아가 화해를 하는. 그렇다면 이 친구는, 이 시적 화자는 화해를 하면서 이 현실 극복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화자는 어쩌냐면 나는 시만 쓰고 있지 않겠다. 어떻게든 조금 악수를 통해서 내면적 자아를 깨어내서 시대에 좀 도움이 되는 행동도 해보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는 작품이 됩니다. 극복 의지가 있는 작품이에요. 네, 잘 알겠죠? 자, 그럼 학습지로 가보겠어요. 자, 학습지로 가면 자,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식구가 무엇이었냐? 한번 여러분이 여기서 영상을 잠깐 멈춘 다음에 먼저 써보세요. 알겠죠? 약 5분 정도 먼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먼저 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나머지 선생님과 함께 메꾸는 작업을 하면 좋겠어요. 자, 잠시 멈추고 한 다음에 멈췄다고 생각하고 적겠습니다. 자, 내가 직접 정리합니다. 자,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식구는 아까 어디였죠?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 공간적 배경은 육첩방이라는 이런 단어라고 했죠. 육첩방은 남의 나라. 그래서 일본을 뜻한다. 그러면 화자의 상황은 어디에 나왔냐면 3, 4연에 나와 있습니다. 뭐죠? 일본 유학이죠. 일본 유학 중이고 비 내리는 밤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어요. 어떤 걸 성찰하고 있냐? 우리나라는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시를 쓰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성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940년대의 상황은 어땠냐면요. 무단 통치가 일제의 무단 통치가 굉장히 심했던 시기입니다. 심했던 시기죠. 자, 그래서 무서워서 지식인들이 앞으로 나서지 못했어요. 지식인들은 싸움은 못하겠죠. 그러잖아. 힘으로 대들 수 없지. 총각 칼로 대드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지식인들이 내가 나서고 싶지만 더더욱 나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욱 무기력해졌던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식구의 의미 있잖아요.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했거든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어요.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이걸 해석을 하면 현실의 치열함을 담지 못하는 시를 쓰는 일의 의미가 시를 쓰는 일이 의미 다시 현실의 치열함을 담지 못하는 시를 쓰는 일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 이것을 시대의 상황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거고, 부끄럽다는 것은
시를 쓰는 것과 시대의 현실은 괴리된 것. 너무 차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행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화자의 자아 분열과 화합이 악수라고 했죠. 자, 이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10연에 나와 있습니다. 자, 현실의 나하고 이상의 나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명이 악수를 하게 되거든요. 이 최초의 악수, 이것은 화해를 꾀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돋보이는, 화자의 의지가 돋보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또 상징적인 시어가 어디 나오냐면 1년과 9연에 나오죠. 자, 어둠의 이미지가 있고요. 밝음의 이미지는 이미 선생님이 세모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 두었어요. 자, 그대로 메꾸면 되겠죠. 아침, 그것은 어둠은 부정적인 시대 현실이 되겠어요. 너무 빠르다고 생각되면 멈춰서 메모한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극복 의지, 이렇게 돼요. 자, 이 전체의 개관은 이 주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기 성찰을 통한 현실 극복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 작품은 극복 의지가 있는 작품이에요. 이 제재는 시가 너무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비해서 너무 쉽게 쓰여서 부끄럽다. 이게 제재입니다. 두 자아의 대립과 화해를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악수를 하죠. 자, 상징적 시어 아까 침에 여기 4번에 있었죠. 이렇게 감각적 이미지들이 나와서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쉽게 쓰여진 시는 끝났어요. 너무 간단하죠? 네, 선생님 너무 간단하고 좋네요. 자, 여기 1년부터 4년까지, 그 다음에 5년부터 7년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크게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큰 내용을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여러분이 구성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연간 작품으로는 이 세 개의 작품을 전부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육사의 광야와 이상의 거울, 조지훈의 봉황수, 이렇게 이 세 작품을 모두 공부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이육사의 광야를 보겠어요. 자, 이 작품의 핵심은 뭐냐면 잘 보세요. 이 특징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까마득한 날, 지금, 청보의 뒤에.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떻게 되냐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의 흐름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과거, 현재, 미래에 따라서 미래의 시간적인 추이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어요. 자, 과거에는 어쨌냐면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해가지고 이랴 이런 것들은 서리법이 되겠죠. 들렸겠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산맥들이 달린다는 것은 의인법이죠. 자, 그래서 이곳을 범하지 못했겠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굉장히 신성한 곳이다. 그래서 신성성과 아무도 범하지 못할 순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치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강물이 열었다는 것, 물이 흐른다는 것은 뭐냐면 역사가 흐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와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지금 근데 현재는 과거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현재 눈 내리고 눈을 내린다는 것은 일제 강점기를 뜻하겠죠. 자, 매화향기는 이제 광복의 기운이 홀로 가득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가난한 노래의 씨라는 것은 투쟁의 씨앗을 뿌리겠다. 그래서 강복의 기운에 강복을 하기 위한 투쟁의 씨앗을 뿌리겠다. 근데 가난해. 좀 부족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해야겠죠. 자, 다시 청보의 뒤에 미래죠.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그래서 이 초인은 누구를 뜻하겠어요? 야, 누가 웃어? 운 웃긴 이야기도 아닌데. 광복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죠.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런 것들은 희망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화자의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얘는 봐봐.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뭐에 대한? 광복에 대한. 그래서 그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자의 어조는 의지적입니다. 근데 아까쯤에 우리 쉽게 쓰여진 시는 어쨌냐면 성찰적이라고 했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해? 반성적 어조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 현실에서 부정적 현실 똑같아요. 부정적 현실에서 어쨌죠? 반성을 합니다. 자기 반성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랬잖아. 부끄러움을 느꼈어? 그 다음에 오케이. 내면에 자아하고 화해를 한 다음에 현실 극복을 해요. 그럼 하자의 태도가 어째요? 얘는 강한 의지. 얘는 현실 극복하고 극복 의지. 의지적이 둘 다 의지가 있긴 하네. 이런 약간의 태도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화자의 태도를 잘 생각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여기 보세요. 하였으리라, 하리라 이런 식의 내용을 통해서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죠. 종결 어미 리라의 반복적 사용으로 의지적인 태도가 강조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의 주제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신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울의 이상을 보겠어요. 자, 여기서는요, 이 거울은요, 단절의 매개체입니다. 거울 때문에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아요.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그래서 거울 속에 있는 나하고 밖에 있는 나는 만날 수가 없죠. 조용한 세상입니다. 단절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는 내면적 자아이면서 무의식적 자아가 돼요. 자, 세모는 현실적 자아가 되고요. 일상적인 자아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거울 속에 있는 자아는 무의식적 자아면서 내면적 자아예요. 자, 동그라미로 표시할게요. 거울 속에도 네 개의 귀가 있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2개나 있어. 자, 이건 밖에 있는 자아겠죠?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맞죠? 거울 속에 자아니까 내면이니까 동그라미죠? 바깥쪽에 있는 난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왼손잡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화해가 불가능하다. 단절이 심화된 상황을 말합니다.
자,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지는 못하는 구려마는 거울이 아니었던 이것은 밖에 나죠. 거울이 아니었던들 밖에 내가 어찌 거울 속의 나를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소.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마는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의 내가 있소. 자, 그죠? 자, 잘은 모르지만 애로운 사업에 골몰할게요.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는 반대요마는 또 꽤 닮았소. 나는 거울 속에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 섭섭하오. 자, 그죠? 그래서 자아 분열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형광펜 문제 볼게요. 자, 이 부분. 나는 거울을 안 가졌지만 거울 속에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어. 이런 것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역설법이죠. 그죠?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는 반대요마는 또 꽤 닮았어.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역설법입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1번에는 거울이고 다른 자아를 인식하게 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외로운 사업이라는 것은 참된 자아를 찾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면적 자아의 행동이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